진주는 결과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박태호 회장의 이름을 향해 달려온 모든 분노가 한순간 방향을 잃었다. 30년 전 김명의 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해 확인한 오래된 기록에는 예상과 다른 결론이 적혀 있었다. 박태호 회장의 지시 흔적은 분명히 있었다. 병원 기록 조작, 유골함 처리, 출생 기록 은폐, 비자금 흐름까지 그의 그림자는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명의를 직접 죽음으로 몰아넣은 마지막 행위에는 박태호 회장의 이름이 없었다. 진주는 손끝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다시 문서를 읽었다. 같은 문장들이 눈앞에서 겹쳤다. 직접 실행자 불일치. 사고 당일 최종 접근자 미상. 태호 회장 지시 이후 별도 독립행위 발생 가능성.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의 죽음, 자신의 출생, 민준의 기록, 단이의 인생. 이 모든 것을 흔든 사람은 태호 회장이 맞았다. 그런데 단이가 평생 붙잡아온 명희의 죽음은 그보다 더 가까운 누군가의 손에서 끝났을지도 몰랐다. 단이는 진주가 건넨 결과지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에는 피가 사라져 있었다. 이게 맞아요. 진주의 목소리는 작았다. 단이는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박태호 회장이 아니라고요. 범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걸 만든 사람은 회장님이 맞아요. 그런데 명의 이모를 직접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단이의 손이 떨렸다. 그럼 나는?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진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단이 씨. 단이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나는 30년 동안 박태호와 오정남만 봤어요. 언니를 죽인 사람, 민준이를 빼앗은 사람, 내 이름을 죽인 사람. 그렇게 믿어야 버틸 수 있었어요. 진주의 눈가도 붉어졌다. 그 믿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니요. 단이는 고개를 저었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봐야 할 사람을 못 본 거라면 그 사람은 내 옆에서 계속 웃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방안을 파고들었다. 진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명의 사건의 진범은 아들과 아내 있었고 지금도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때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결과를 짐작했다. 손에는 납골당에서 받은 편지가 들려 있었다. 김 사장님. 단이가 고개를 들었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30년 전 진실을 더 봐야 합니다. 단이는 애써 눈물을 삼켰다. 민준아, 너도 지금 내 출생 기록 때문에. 그래서 더 봐야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를 숨긴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왜 숨겨야 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왜 제 앞에 오지 못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진주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역시 무너지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게 서 있으려 했다. 그 모습이 더 아팠다. 민준은 단이 앞에 편지를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에 박철수 씨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이름이 더 있어요. 단이가 편지를 펼쳤다.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굳었다. 옥혜경. 진주가 숨을 삼켰다. 옥집사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전 병원 기록을 옮긴 사람이 옥혜경 씨 어머니였고 그 뒤 기록 일부를 보관한 사람이 지금의 옥집사님입니다. 옥집사님이 알고 있는 게 더 있을 겁니다. 단이는 결과지를 접었다. 그럼 옥집사님을 찾아야 해요. 회장님이 이미 가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주는 바로 말했다. 제가 들어갈게요. 저태가는 아직 제가 움직일 수 있어요. 민준이 그녀를 붙잡았다. 혼자 안 돼. 진주는 그를 보았다. 민준 씨도 지금 회장님께 찍혔어요. 그래도 같이 가. 단이가 두 사람을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둘 다 가지 마요. 박태호 회장은 지금 우리가 옥집사님을 찾을 거라는 걸 압니다. 다른 방법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 시각 유나는 현준의 사무실 앞에서 봉투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진주가 경고했고 민준이 자신을 압박했고 회사 게시판에 붙은 벽보는 그녀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더 이상 잃을 체면도 없었다. 남은 것은 살아남겠다는 도끼뿐이었다. 그리고 그 도끼는 현준의 가장 약한 곳, 진주를 향한 마음을 겨누고 있었다. 유나는 직원에게 봉투를 맡겼다. 박현준 본부장님께 직접 전해주세요.
잠시 뒤 현주는 사무실에서 그 봉투를 받았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다. 그는 한참 봉투를 바라보다 열었다.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졌다. 진주와 민준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병원 복도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방송국 대기실에서 가까이 마주 앉은 사진, 그리고 민준이 진주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진주의 마음이 자신에게 온전히 오지 않았다는 것. 민준이 그녀의 첫사랑이라는 것. 자신은 복수와 연민, 죄책감 사이에서 그녀 곁을 맴돌았을 뿐이라는 것. 그런데 사진으로 보는 것은 달랐다. 웃고 있는 진주의 얼굴이 자신 앞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얼굴이라 더 아팠다. 그는 사진 한 장을 손에 쥐었다. 진주가 민준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대체 뭘 믿은 거야? 문 밖 멀리에서 유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클로이를 향한 그 대단한 마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어차피 무너질 마음, 너무 애쓰지는 마. 현주는 사진들을 책상 위에 밀어냈다. 그러나 버리지 못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미워할수록 자신이 더 비참해졌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진주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묻고 싶었다.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고. 하지만 이미 물었고 답을 듣지 못했다. 그 침묵이 사진보다 더 잔인했다. 그때 유나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돼요. 현주는 사진들을 서랍에 넣지 않았다. 오히려 유나가 보도록 그대로 두었다. 당신이 보냈습니까? 유나는 놀란 척했다. 뭐를요? 현주는 사진을 들어 올렸다. 이런 짓까지 해야 합니까? 유나는 천천히 들어왔다. 제가 보냈다고 생각해요. 당신 말고 누가 이런 걸 보내겠습니까? 유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사진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현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나가요. 현준아.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유나는 멈췄다. 현준은 낮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흔들고 싶은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진주 씨 때문에 아파도 당신에게 기대진 않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나는 안 돼요. 네. 현준의 대답은 짧았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다들 나한테는 참 잔인해요. 내가 조금만 나쁘면 괴물이고 진주가 사람을 이용하면 사연이고. 현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주 씨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이 무너지는 걸 보고 살아나려고 합니다. 유나는 숨을 삼켰다. 그게 뭐가 달라요? 이 집 사람들 전부 그렇게 살잖아요. 현주는 더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는 사진을 한 장 집어들어 현준 앞에 내려놓았다. 그래도 언젠간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을 제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당신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라는 걸. 그녀가 나간 뒤 현주는 책상 위 사진을 바라보며 손을 움켜쥐었다. 한편 민주는 태호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실 밖에서 강 실장이 막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께 전하세요. 아들이 아니라 거래하러 왔다고요. 잠시 뒤 문이 열렸다. 태호 회장은 회장석에 앉아 있었다. 체포 위기에서 빠져나온 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민주는 그 앞에 섰다. 태호 회장이 먼저 말했다. 내가 나와 거래할 게 남았나. 민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아들 그룹, 아버지 욕심에 끌려다니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태호 회장의 눈빛이 움직였다. 민주는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놓아주세요. 태호 회장은 낮게 웃었다. 어머니. 민준의 턱이 굳었다. 김명애 씨를 더 이상 이용하지 마십시오. 김 사장님도 진주도 더 흔들지 마세요. 아들이 필요하면 저를 쓰세요. 태호 회장은 의자에 기대 앉았다. 내가 아들을 짊어지겠다. 네. 백진주를 버릴 수 있나?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태호 회장은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아델은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나를 대신하겠다면 백진주부터 끊어. 민주는 입술을 다물었다. 태호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김단희도 끊어. 내가 누구 아들인지조차 흔들리는 판에 내가 지켜야 할 건 혈연이 아니라 자리야. 민준의 손이 굳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아들도 못 갖는다. 민주는 한참 태호 회장을 바라보았다. 아들을 갖고 싶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더 망가뜨리지 않게 막고 싶은 겁니다. 태호 회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너는 여전히 약하구나. 민주는 조용히 답했다. 그 약함 때문에 아직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태호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 오후 태호 회장은 단이를 조용한 장소로 불렀다. 아들 본사도 저택도 아닌 오래된 한옥 별채였다. 단이는 들어서자마자 이상함을 느꼈다. 태호 회장은 단둘이 보자고 했지만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가 깔려 있었다. 태호 회장은 차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단이가 맞은편에 앉자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열어봐. 단이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혼인신고서와 혼인 관련 증명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뭡니까? 태호 회장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와 혼인을 한다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단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오정란은 더 이상 내 아내로서 가치가 없다. 김명희라는 이름이든 김단이라는 이름이든 내가 내 옆에 서면 이사회도 조용해지고 민준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백진주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해. 단이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저를 또 가두시겠다는 말이군요. 태호 회장은 웃었다. 가두는 게 아니라 자리를 주는 거다. 오정란 사모님을 버리고 저를 세우면 회장님 죄가 사라집니까? 죄는 힘이 없는 사람이 뒤집어 쓰는 거야. 너도 이제 알 때가 됐지. 단이는 혼인신고서를 내려다보았다. 역겨웠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제안 안에 태호 회장의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김명희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했다. 단이와 진주가 손잡는 것을 두려워했다. 민준이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혼인이라는 이름으로 단이를 붙잡고 정란을 자극하고 모든 진실을 다시 가족 싸움으로 덮으려 했다. 단이는 한참 생각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 태호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민할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복수도 민준의 자리도 백진주의 안전도 내가 줄 수 있다. 단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말 모든 게 해결됩니까? 태호 회장의 입가가 올라갔다. 그래. 단이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겠습니다. 태호 회장의 눈빛이 만족스럽게 변했다. 그러나 단이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혼인신고서. 그 서류가 움직이면 정란은 반드시 폭발한다. 정란이 폭발하면 30년 전 진범과 연결된 감정의 뿌리도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 사실은 정란의 귀에 들어갔다. 유나가 먼저 알았다. 유나는 정란에게 달려가 말했다. 사모님, 회장님이 김 사장님과 혼인신고를 준비하고 있어요. 정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서류까지 준비됐다고 들었어요. 정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끝이 떨렸다. 하녀로 전락했을 때보다, 자리에서 밀려났을 때보다 더 큰 분노가 그녀를 덮쳤다. 첩으로 시작해 안주인이 되기 위해 평생을 버틴 여자에게 김명희가 법적 아내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일이었다. 정란은 곧장 태호 회장을 찾아갔다. 단이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태호 회장은 예상했다는 듯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란은 문 앞에서 소리쳤다. 박태호. 태호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예의가 없군. 정란은 단이를 노려보았다. 난 첩으로는 못 살아. 김명희가 사모가 되는 건 더 못 참아. 단이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란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내가 결국 이걸 원했구나. 내 자리, 내 남편, 내 집, 내 아들까지 다 빼앗고 싶었던 거야. 단이는 낮게 말했다. 당신이 빼앗은 것들을 돌려받는 길일 수도 있죠. 정란의 눈빛이 뒤집혔다. 태호 회장은 흥미롭게 두 여자를 바라보았다. 오정란, 내가 아직도 내 아내라고 생각하나? 정란의 얼굴이 무너졌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썼는데? 이제 와서 김명희를 올리겠다고. 태호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넌 내게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 말은 정란의 마지막 자존심을 찢었다. 그녀는 단이를 향해 달려들 듯 다가갔다. 너도 좋아하지 마.
박태호 옆에 앉는 순간 너도 나처럼 썩어갈 거야. 단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겠습니다. 정란이 멈췄다. 태호 회장도 단이를 보았다. 단이는 혼인신고서를 집어들고 태호 회장을 바라보았다. 혼인신고. 정란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단이는 이어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회장님 비자금 장부 30년 전 병원 기록, 김명의 언니 유골암 관련 자료를 모두 제게 넘기세요. 태호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조건을 다는군. 회장님도 저를 얻고 싶으시면 대가를 치르셔야죠. 정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기 시작했다. 웃음이 아니라 울음에 가까웠다. 너희 둘 다 미쳤어.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다. 옥혜경이었다. 그녀는 태호 회장의 감시에서 빠져나온 듯 얼굴이 지쳐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태호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옥혜경. 옥집사는 단이에게 녹음기를 내밀었다. 김명혜 씨가 맡긴 겁니다. 단이의 손이 떨렸다. 정란은 눈을 부릅떴다. 김명희가 또 뭘? 단이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낡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명희의 목소리였다. 단이야, 내가 죽었다고 믿게 만든 사람은 오정란이 아니야. 단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란도 굳었다. 녹음 속 김명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태호 씨도 아니야. 그 사람은 모든 걸 이용했지만 마지막 순간 나를 죽이려 한 사람은. 녹음이 잠시 끊겼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다시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선생님이었어. 단이의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질 뻔했다. 정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한 선생. 태호 회장의 얼굴도 처음으로 굳었다. 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옥집사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병원 기록을 처음 옮긴 사람도 유골암 조작을 막으려다 방향을 바꾼 사람도 모두 한 선생님 쪽 사람이었습니다. 단이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 순간 한 선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단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선생님. 전화 너머 한 선생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들었나 보군요. 단이의 눈물이 고였다. 아니죠.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한 선생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명희를 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살리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단이의 세계가 무너졌다. 선생님이. 한 선생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단이 씨, 복수의 끝을 보려면 내게 오세요. 내가 30년 전 마지막 밤을 말해주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단이는 멍하니 서 있었다. 태호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말없이 굳어 있었다. 정란은 충격 속에서도 입가를 비틀었다. 진범은 그들이 서로를 향해 겨누던 칼끝밖에 있었다. 단이는 혼인신고서를 내려다보다 천천히 찢었다. 태호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과의 거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란을 바라보았다. 오정란, 오늘은 당신도 나와 같이 가야 해. 정란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왜? 단이의 눈빛은 무너졌지만 그 안에 다시 불이 붙고 있었다. 언니를 죽인 진짜 밤을 들으러. 그 시각 현준의 사무실. 그는 사진들을 다시 펼쳐놓고 있었다. 유나의 계략임을 알면서도 마음은 이미 찢겨 있었다. 그때 진주가 찾아왔다. 현준 씨. 현준은 사진을 손에 쥔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번엔 뭘 숨기러 왔습니까? 진주는 사진들을 보았다. 민준과 자신이 함께 찍힌 장면들. 누가 보냈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유나가 보낸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사진 속 당신은 진짜잖아요. 진주는 아무 말도 못했다. 현주는 낮게 웃었다. 역시. 진주가 다가갔다. 현준 씨, 지금은 저희 모두. 현주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우리 같은 말 하지 마요. 당신의 우리는 늘 민준 형이었고 김단희 씨였고 제임스 씨였어요. 나는 늘 그 바깥에 있었고. 진주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때 현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유나였다. 김명희 사건 진범 한 선생. 진주도 곧 무너질 거예요. 지금이 당신이 클로이를 붙잡을 마지막 기회예요.
현주는 메시지를 보고 굳었다. 진주도 그 문장을 보았다. 한 선생님.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현주는 진주를 바라보았다. 분노도 질투도 잠시 멈췄다. 진주의 눈에 떠오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진주는 곧바로 다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맞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맞지 않았다. 진주의 손이 떨렸다. 다니 씨가 위험해요. 현주는 사진들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가요? 진주가 놀라 그를 보았다. 현주는 아픈 얼굴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지금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진 않습니다. 진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 사람은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한편 다니는 이화채로 향하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정란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같은 진실 앞에 묶여 있었다. 정란이 낮게 말했다. 김다니, 너 참 불쌍하다. 다니는 앞만 보았다. 정란은 웃지 않았다. 평생 나만 미워했는데 내 언니를 죽인 사람이 내 편이었다니. 다니는 조용히 답했다.